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느냐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자 복수의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여보, 나 오늘 항암 치료받는 날이야. 제발 오늘만이라도 같이 가주면 안 돼? 병원복 위로 비쳐 보이는 아내의 쇄골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며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당신 애야? 병원 차 타면 금방인데 왜 자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거칠게 문을 닫고 나왔지만 사실 미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 차 조수석에는 30살 어린 내 애인 지은이가 생긋 웃으며 앉아 있었으니까요.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오늘 가기로 한 호텔 점심 늦겠어. 그날 아내가 차가운 주사 바늘을 꽂고 신음할 때 저는 아내의 돈으로 상간녀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안겨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 부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내에게 기생하며 사는 팔자 좋은 남편이었죠. 아내는 젊은 시절 동대문 바닥에서 구르며 자수성가한 여장부였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더니 결국 서울 요지에 3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세 채나 올렸습니다. 반면 저는 허울 좋은 사장 명함만 달고 아내가 주는 생활비로 골프나 치러 다녔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아내에게 췌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제 솔직한 심정은 어땠을까요? 슬픔? 아니요. 이제 저 돈이 다 내 것이 되겠구나 하는 비릿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당신 혼자 제사 지내기 힘들 텐데 그래도 내 제사밥은 챙겨줄 거지? 아내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면서도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건성으로 대답했죠.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런 소리 할 기운 있으면 잠이나 자.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빌딩 관리 업무를 도와주러 온 지은이. 그 젊고 싱그러운 향기에 취해 저는 아내의 병원비 결제 카드까지 지은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내의 영양제 하나 추가하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지은이에게는 최고급 오마카세를 사 먹였습니다. 자기야, 저 할머니 언제 돌아가신대? 우리 빨리 저 빌딩 팔아서 세계 일주 가야지. 조금만 참아. 의사가 길어야 석 달이래. 그때까지만 병수 바라는 척 해주면 다 우리 세상이야. 아내는 가끔 제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게 아내가 기운이 없어서 포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제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잔인한 덫을 놓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 인감도장이랑 통장 비밀번호 그거 어디 뒀어? 미리 정리해놔야 나중에 골치 안 아프지. 죽어가는 아내를 앞에 두고 제가 한 질문은 고작 돈괴의 위치였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죠. 당신이 제일 잘 아는 곳에 뒀어. 나중에 꼭 확인해봐. 그 말이 제 유산 상속을 약속하는 확답인 줄 알고 저는 신이 나서 지은이와 전화를 하러 병실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흐르는 마지막 눈물은 보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밤 저는 병실에 없었습니다. 지은이와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아내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장밋빛 인생을 설계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죠. 자기야, 이제 저 30억 빌딩 다 자기 거 되는 거지? 나 압구정에 봐둔 아파트 있는데 거기로 이사 가면 안 돼? 지은이의 아양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간호사의 전화를 받았을 때도 제 첫 마디는 슬프다가 아니라 드디어 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제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손님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척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생각뿐이었죠. 심지어 지은이는 제 사촌 여동생인 척 장례식장 구석에서 손님 접대까지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 눈을 맞추며 비릿한 미소를 주고받았죠.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승리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자문을 맡아왔던 박 변호사, 그리고 제가 평소 돈 한 푼 안 나오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며 무시했던 아내의 친조카 현우였습니다. 어이, 박 변호사. 잘 왔네. 안 그래도 마누라 유산 정리 때문에 연락하려 했는데. 현우, 너는 여기 왜 있어?
용돈이라도 받으러 왔냐? 저는 거만하게 소파에 몸을 파묻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더군요. 이선영 씨가 임종 한 달 전 저를 통해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유언장? 수정?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수정이라니? 마누라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쓴 거 아냐? 그건 무효야. 제 고함에도 박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선영은 본인 소유의 서울 소재 빌딩 세 채와 현금 자산 총 30억 원을 친조카 김현우에게 전액 증여한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30억? 전액? 조카에게? 이게 무슨 개소리야. 법정 상속인이 있는데 조카한테 다 준다고? 현우 이 자식이 마누라 꼬드겨서 도장 훔친 거 아냐? 제가 현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자 박 변호사가 녹음기 하나를 틀었습니다. 거기선 지독하게 말은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네. 당신 지금 옆에 지은이 있지? 당신이 병원비 아껴서 그 여자 샤넬백 사줄 때 나는 병실 침대 밑에 녹음기를 숨겨뒀어. 당신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며 호텔 예약하던 그 추잡한 대화들 다 여기 들어있어. 제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우는 내가 아플 때 유일하게 매일 찾아와 내 발을 닦아준 아이야. 당신이 상간녀랑 샴페인 터뜨릴 때 이 아이는 내 곁에서 밤을 새웠어. 내 제사, 당신 같은 인간한테 내 제사밥 받을 생각 추호도 없어. 내 제사는 현우가 지내줄 거야.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여자랑 맨몸으로 나가서 살아봐. 박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선영 씨는 남편분이 법인 자금을 횡령해 상간녀에게 증여한 내역, 불륜 정황이 담긴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두 제게 넘기셨습니다. 만약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저희는 즉시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집도 내일까지 비워주셔야 합니다. 이미 조카분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야, 이거 진짜야? 빌딩 한 채도 안 남은 거야? 그럼 내 아파트는? 내 명품들은? 야, 너 조용히 안 해? 지금 상황 안 보여?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지은이는 그동안 보여준 적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돈도 없는 늙은이가 누굴 보고 소리야? 더러워 진짜. 야, 너랑 보낸 시간이 내 인생 최대 5점이다. 지은이는 제 얼굴에 가래침을 뱉듯 독서를 내뱉고는 미련 없이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 한때 내 세상인 줄 알았던 30억의 꿈이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는 죽어서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으로 무너질지, 제가 믿었던 상간녀가 어떻게 등을 돌릴지, 그녀는 모든 것을 설계해 둔 것이었습니다. 고모부, 아니 아저씨, 내일 아침 9시까지 짐 안 빼시면 용역 부르겠습니다. 고모가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는 가만히 한 장도 아깝다고요. 조카 현우의 냉정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30억 빌딩 주인의 남편에서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죽고 딱 일주일 만에 저는 등기권리증 대신 고시원 총무의 싸늘한 눈초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보증금 20만 원 없으면 바로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방 안에서 술 드시면 강제 퇴거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와인을 따던 손으로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2,000원짜리 소주병을 벌벌 떨며 쥐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한평 남짓한 방. 누우면 벽에 발이 닿는 그 감옥 같은 곳이 이제 제 유일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은이에 대한 배신감이었죠. 제가 아내의 눈을 속여가며 사준 명품백이 몇 개인데, 제가 해준 다이아 목걸이가 얼마짜리인데, 그녀는 제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도 모자라 아예 번호를 바꾸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허허, 미련했죠. 그 여자가 사랑한 건 중년의 멋을 아는 나가 아니라 아내의 지갑을 든 나였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염치불구하고 조카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의 빌딩 앞, 예전에는 내 집처럼 드나들던 그곳에서 저는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현우 바쁘시니까 그냥 가세요. 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여기 사장 고모부야. 이 건물이 원래 내 마누라 거였다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마침 건물 밖으로 나오던 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현우는 예전에 그 순진했던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다가와 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찔러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모가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인간 찾아오면 딱 밥 한 끼값만 줘서 보내라. 동정은 독이 된다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제 건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 10,000원짜리 2장으로 소주와 라면을 사서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뒤늦게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밤바람뿐이었습니다. 제사요? 아내는 유언장에 제사 지낼 권리조차 제게서 박탈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손으로 올리는 술잔은 받기 싫다는 게 이유였죠. 현우는 아내의 기일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사찰에 큰 돈을 기부하며 성대하게 추모제를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아내가 피땀 흘려번 돈은 그렇게 가치 있는 곳에 쓰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내일의 일당을 걱정하며 인력사무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 아내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던 날 제 소매를 붙잡으며 같이 가달라고 울먹이던 아내의 그 야윈 손. 그 손을 뿌리치고 상간녀에게 달려갔던 제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 모든 여자를 가질 수 있을 줄 알았고 아내의 헌신은 당연한 공기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없어지니 숨을 쉴 수가 없더군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 흔한 4글자가 제 인생의 종착역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30억 빌딩보다 더 소중했던 건 병실 침대에 누워 나만 바라보던 그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압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보며 남긴 유산은 30억 빌딩이 아니라 배신자에게는 단 한 뼘의 그늘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경고였다는 것을요. 얼마 전 소식을 들으니 지은이는 다른 돈 많은 노인을 꼬시려다 사기죄로 고소당해 재판 중이라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고소하다는 생각보다 결국 우리 같은 인간들의 끝은 여기구나 하는 허망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의 빌딩이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현우가 정성껏 관리해서 그런지 아내의 빌딩은 노을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네요. 저 빛나는 유리창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습니다. 조강지쳐버리고 잘 되는 놈 없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진물이 난다는 옛말. 여러분, 부디 저처럼 소중한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그게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진심으로 곁을 지킨 사람에게 복이 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통쾌함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었거나 알고 있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